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다룰 주제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주제입니다. 그래도 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15세기 뭐 지금은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 지역이지만 당시로 이제 플레미쉬 플란드르라고 불렀었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되게 유명한 화가죠. 얀 파네이크의 더그 화가보다 더 유명한 작품 아르놀 피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을 건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그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 인문학의 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문사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눈에 보이기보다는 그죠? 문이 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자칫 어떤 시각적인 그러니까 감각으로서의 시각적인 것을 놓칠 수 있고 오히려 심상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미술사는 직접 우리 눈앞에 미술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인문학이라는 것의 뿌리를 머금고 피어난 꽃이 바로 미술사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게 된 것은 저는 원래 철학 전공인데요. 하도 안 팔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철학을 좀 소프트하게 버무려서 뭘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악 미술 이런 예술 영역을 많이 이제 사실 제 취미 생활에 불과하던 것들이 어느덧 강의의 주요 레파토리를 자리잡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데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상당히 재밌고 또 신기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제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미술사라는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뭐 한 시대를 자른다거나 예컨대 뭐 르네상스 아니면 뭐 17세기 북유럽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한 화가의 작품들을 쭉 늘어서 이렇게 보는 수업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아르놀피니의 초상이라는 한 작품을 가지고 거의 한 시간 되는 데까지 60분에서 한 90분 정도 계속 읽어내려갈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구석구석 조금씩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시대가 보이고 작가의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작품을 둘러싼 많은 에피소드들이 또 굉장히 더 흥미롭고 돌이켜보니까 그런 작품을 둘러싼 에피소드와 뭐랄까요 해프닝들이 많은 작품들이 결국 그 경매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 한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뭐랄까요 레이어들을 이렇게 한 겹 한 겹 벗겨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읽기, 그림을 천천히 읽는다는 게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또 이미 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옛 이야기를 좀 상기한다 생각하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주로 다뤄질 화가는 얀 파네이크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혹은 바네이크 앞뒤로 해서 그 플란드르 지방에서 활동했던 로바르 깡뺑, 한스 mem링, 그다음에 보통 로저 반데르바이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읽으면 로히르 판더파이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의 작품을 둘레로 해서 얀 파네이크 그 중에서도 아르놀피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얀 파네이크는 네덜란드로 쓰면 얀 판 에이크 이렇게 쓰고요. 보통 반이라고 쓰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정확한 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틴어로 쓰면은 요하네스 데 에이크, 불어로 쓰면 장드 이크, 그죠? 뭐 영어로 쓰면 존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얀 요하네스 혹은 요한, 그다음에 요헨, 장, 존 이런 이름으로 바네이크의 이름이 그 유럽 미술사에서 계속 떠도는데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390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서 1441년 지금의 브리허라고 부르는, 프랑스에서는 브리주라고 부르고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망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이제 유럽 지도가 보이시는데요. 북유럽 지도가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면 퀘니시라이시 프랑크라이시니까 이제 프랑크 왕국이고요. 그 오른쪽에 황토색 땅을 보시면 오스트리아, 그 밑에가 이제 알프스가 되겠죠. 그 알프스가 이제 높은 땅이고, 알프스에서 점점 바닷가로, 이제 우리는 좀 낯설죠. 저기 방위는 북인데 낮은 땅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이제 알프스가 높고, 저쪽 북쪽이 바다기 때문에 저쪽이 이제 낮은 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더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원래 이름도 낮은 땅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낮은 땅 지역에서 에서도 브리헤스 혹은 브리주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그 브리헤스 지역에서 브뤼셀까지 운하가 파져 있어가지고요. 그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 운하가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관광으로도요. 또 이런 아름다운 집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의 얀 파네이크의 아르놀핀이 조사기라는 작품이고요. 1434년 작품입니다. 크기는 세로가 82cm니까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닌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얀 파네이크는 뭐 미술사에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새 흔히 말하는 유화, 유체화, 오일 페인팅을 처음 개발 혹은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오래 또 보관될 수 있는 이 방법을 고안해서 미술사의 획기적인 또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지금 내셔널 갤러리 영국에 가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 진위 여부는 아니고 동일성 여부에서부터가 이제 논란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얀 파네이크가 이 그림을 그리고 누가 구매를 해서 누구한테 넘어가서 그런 소장 목록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1789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카를로스 3세 궁전의 장식품 목록에 이 그림이 있었다라고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1789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시작된 해잖아요. 그 해 이후로 완전히 종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1815년 영국 육군 소장 한 명이 아까 말한 브리헤 지역, 브리주 지역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고 이걸 들고 영국으로 가서 1842년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내셔널 갤러리가 구매한 뒤로 쭉 여기서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품 목록에 쓰여 있는 이 각각의 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거든요. 이 작품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그려져 있고, 누가 들어 있고, 이 사람의 이름 뭐가 다 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치했다 안 했다,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하면서 굉장히 그 묘한 신비로운 뭐 좀 기이한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동일성 여부는 떠나서, 이게 뭐 그 작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부터가 당대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남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책은, 아까 이제 내셔널 갤러리가 1842년에 이 그림을 이제 소장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한 5년 정도 된 거죠. 왼쪽에 보시면 1857년에 얼리 플레미시 페인트, 그러니까 초기 플랑드르 지역 화가들의 삶과 작품이라는 책을 이 화면에 보시는 두 사람이 썼고요. 거기에 챕터 3에 보시면 존 바네이크,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챕터 4가 그의 그 형제의 작품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볼까요? 네. 자, 이 두 사람의 설명을 보면 여기는 안에는 또 예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한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루카 출신의 상인이자 직물점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인이고 직물점의 주인이다. 굉장히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많은 상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보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따리를 쥐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몇몇 상인들은 자기 이제 전방을 갖고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루카 출신의 이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게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이탈리아 출신 브리주 지역의 상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놀핀은 여기 이제 브리허에 살았고 얀 판 에이크가 두 부부의 초상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셔터로 닫혀 있는 매우 정교한 작품. 근데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 그림에는 셔터가 없어요. 그죠? 아마 원래는 이렇게 3면 정도로 돼서 재단화 그림처럼 이쪽에 다른 거, 이쪽에 다른 그림, 가운데 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보고 싶을 때 열어서 보는 이런 식의 셔터로 닫혀 있는 액자가 아니었나 추측을 이 부분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게 없다고 뒤에도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어느 방에 서서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숙녀와 한 신사가 재현되어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거는 이제 1400년대에 이 그림을 갖고 있던 사람의 소장품 목록에 써있던 이름인데 1416년 목록에서는 에르노 르핀이고 1424년의 목록에서는 아르노 르핀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 루카 출신의 아르놀피니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안에 있는 남자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다소간에 많이 제기됐어요. 이게 이제 내셔널 갤러리의 그 초상에 있는 그림이 아르놀피니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얀 파네이크와 그의 아내의 초상이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화가의 부인과 이 그림 안에 있는 여성이 닮았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상에 보니까 파네이크와 그의 아내가 막 아까 언급했던 그해 결혼을 해서 그 두 사람의 결혼 기념으로 이 그림을 직접 자화상 겸 결혼식 기념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기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439년에 바네이크가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인데요. 물론 자, 아까 그 그림 오른쪽에는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에 있는 바네이크의 아내라고 추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1434년의 여성의 얼굴이고요. 왼쪽에는 1439년에 바네이크가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바네이크의 아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근데 사실 놓고 보면 눈 매무새, 눈 동자, 또 코에 한번 이렇게 굴절이 있는 부분이 있죠. 물렁뼈 내려가기 전에 그 굴곡, 코, 입, 볼, 입술에 담은 모습들, 그다음에 턱에 갈라진 모습, 볼의 라인들 이런 게 전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당시에 조금 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이제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이 얀 파네이크의 자화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파네이크의 자화상이고, 그래서 이 그림은 에, 파네이크의 자화상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했지만, 나중에 이게 아르놀핀이 이 초상이라고 밝혀졌고, 그러면서 역시 이 사람은 아르놀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언제 밝혀졌냐? 네, 바네크의 자화상이 밝혀졌어요. 네, 요거는 연대상으로는 1433년에 바네이크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보통 붉은 터번을 두른 남자라는 제목으로 통용되었었는데, 나중에 바네이크의 초상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뭐 확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그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면 요 액자인데요. 액자에 보시면 고대 중세 이후의 독일어로 써 있습니다. 알세이시칸. 그다음에 밑에는 라틴어로, 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바대로 라는 뜻이고요. 밑에는 요하네스 데 에이크가 나를 페킷 그죠? 나를 만들었다. 언제? 1433년 10월 20일에 요하네스 데 에이크가 이 초상화를 만들었다. 근데 묘하게 위에 써 있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바대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네이크가 자기 초상을 그리면서 남긴 진품이다, 초상화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그림인데요. 내셔널 갤러리의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바네이크의 자화상이라고 여겨지는 터번을 두른 남자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림 안에 있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을 기념하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근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에르빈 파놉스키라고 그 오스트리아의 엄청난 그 미술사가였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생활했던 분이죠. 미술사의 대가인데요. 그 대가가 파네이크의 이 아르놀피니 초상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렐 페르만도르가 파네이크의 전기를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작은 패널 위에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은 한 남자와 여자를 그린 유화의 초상, 그것이 있는데, 그들은 결혼을 서약하는 듯하며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피데스에 의해 결혼한 듯하다. 이게 네덜란드어니까 판 피데스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피데스는 실제로 어느 여성인 듯 보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피데스가 여성 이름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성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여성, 그럼 밑에 있는 개 이름이 피데스였나? 물론 서양에서 개에다 대고 이제 맹세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 개는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전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가 피데스인가? 뭐 이제 그런 추측도 나고 오만 추측도 다 납니다. 이 개는 당시에 이제 브리셀에 아주 유행했던 브리셀 그리폰이라는 종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개인가 싶었는데, 이 그림은 1628년에 판 하이크트라는 사람이 그린 코르넬리스의 소장품 목록 그림입니다. 말하자면 증명사진이에요. 당대 코르넬리스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그 미술 콜렉터가 있는데, 자기 작품의 목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를 통해서 이걸 좀 그려달라라고 증명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쯤 이렇게 확대를
보시면은요. 예, 이 코르넬리스라는 사람의 소장품 목록에 파네이크의 모욕하는 여인이 그려져 있는 작품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있고, 실제로 이 목록에 보면 파네이크의 그림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하나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펴서 확대해 놓으면 아까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있는 방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방에 의자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죠? 볼록 거울이 뒤에 있었지만 여기는 옆에 있고요. 실내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 여성이 서 있고요. 보시면 네, 왼쪽에 신발 벗어놓은 게 있다면 여기도 신발 벗어놓은 게 있고, 근데 가운데 밑에 부분에 뭔가를 그렸다가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개가 있던 위치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 실제로 개를 그렸다가 지운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개가 무슨 이 개 이름이 피데스네, 아니면은 피데스라고 하는 신성한 피데스라는 이름의 개의 어떤 신성함에 두 사람의 결혼을 무슨 맹세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 브뤼셀 그리펀이라고 이름하는 할 정도로 브뤼셀에 엄청나게 많은 부가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마리씩 키웠던 개가 있었고, 개종이 있었고, 그런 반려견을 그림 안에 넣는 게 유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 정설로 굳어져 가지고, 저 개 이름이 여성 그 피데스나 혹은 암캐 뭐 여성 이름 피데스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네덜란드어로 판피데스 를 이제 라틴어로 옮기면 페르 피데스거든요. 그리고 피데스는 라틴어로, 영어로는 faith, 충실, 신뢰, 약속이고, 페르는 이제 by 혹은 through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라틴어 표현을 네덜란드 사람이 살짝 판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쓴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 혹은 신뢰 혹은 확신 혹은 어떤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통해서 충실함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피데스가 개 이름이네, 무슨 실제로 여성 이름이네, 막 복잡하게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피데스를 실제 여성으로 오인했을 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요. 아까 이제 페르 피데스가 라틴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로마의 결혼식은 원래 페르 피데스, 그 신용, 신뢰, 충실을 나타내는 여신의 주례 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결혼식들의 기록, 당시 기록화를 보면은요, 왼쪽에 신랑, 오른쪽에 신부가 있고요. 두 사람이 오른손을 맞잡고, 남자는 맹세를 하는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여성과 오른손끼리 맞잡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양 두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보듬어서 꽁꼬르디아, 화합, 결합을 해주고, 그 증인으로 서 있는 여신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신이 바로 헤라 여신이에요. 이 작품의 실제 조각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 헤라 여신이 있고 두 사람의 주례를 서고 묶어주고 있고요. 신랑과 신부는 오른손을 묶고 있습니다. 자, 역시 다른 기록 보셔도 어깨, 여신, 신랑 신부 오른손끼리 맞잡음, 그죠? 역시 여기도 이거 석관묘에 있는 조각인데요. 오른손끼리 맞잡고 여신이 주례를 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손끼리 맞잡는 결혼 방식, 요것이 없으면 로마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니면은 만약에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오른손끼리 잡지 않았다거나 혹은 오른손과 왼손을 잡았다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잡지 않았다거나 이랬다면 결혼식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덱스트라룸 융치오라고 로마 사람들이 불렀고요. 융치오는 우리가 요새 영어로 말하는 정션, 그죠? 그거의 어원이고요. 융치오. 그다음에 덱스트라룸은 오른손 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두 오른손들의 결합, 요것이 로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법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했던 결혼식의 어떤 증거였고, 그것을 헤라 여신이, 가정의 여신이죠. 헤라 여신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라 여신 들러리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머리가 아파요. 남자는 오른손으로 맹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왼손을 내밀고 있고, 여성은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맞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애매한 악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르피데스, 판피데스, 즉 신의에 의한, 로마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결혼의 성사로 보기에 어려운 그림이에요. 아니 무슨 왼손 오른손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그 결혼식 서약하는데 어떤 중요한 형식 하나가 빠지면 결혼식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른손 결합, 덱스트라룸 융치어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 행위인데, 지금 보시면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끼리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런 식의 합법적인 결합, 예컨대 페르피데스, 합법적인 결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서명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헤라 여신이 아니나 그런 여신들이 아니라 반 에이크가 이 결혼식의 들러리이자 증거자이다 라고 해서 그 볼록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넣고, 뒤에 1432년 요하네스 데 에이크 프이트 히크죠, 여기 있었다 라고 이제 증명을 했다 라고 써 있지만, 또 그 파네이크나 당시 플랑드르 화가들의 다른 작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서명한 사례들이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파놉스키의 논문을 보면은요. 자, 법률 소송을 다룬 중세 문학과 문서에는 결혼의 효력이 믿을 만한 증인이 없어서 증명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어서 자신들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했던 일면 비극적이고 일면 희극적인 케이스들로 가득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결혼식의 합법적인 어떤 절차와 행위를 하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결혼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딴짓거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사망했는데 유산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그랬을 때 이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나요, 혹은 무슨 법적인 결혼 절차 이런 것들을 밟을 때 굉장히 곤란해서 일면 비극적이고 일면 희극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심지어 그런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 에이크가 그림으로 그린 결혼 증서다, 그런 결혼식 관련된 해프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증명사진이 없던 시절 이런 그림을 그려서 결혼식 증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천천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책에 있는 사파인데요.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있는 어떤 한 이야기를 사파로 그린 겁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남녀가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주례를 서는 왕관을 쓴 사람이 있고요. 남자가 오른손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 여성의 손을 잡고 있고요. 여성은 오른손을 내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림과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남자 오른손 들고 있고, 남자 왼손 내밀고 있고, 여자 오른손 붙잡고 있고, 이 그림이 바로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결혼식 장면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데카메론을 이제 살펴봅니다. 데카메론 이 번역에 3권에 보시면 10번째 날 7번째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왕을 사모했던 처녀가 있었는데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왕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뭐 집에서 뭐 있다가 뭐 병이 나서 뭐 왕이 그 병 소문을 듣고 뭐 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뻔한 스토리 다음에 나중에 찾아오면 이 충성스러운 자기 국민에게 좋은 남자 배필을 삼아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낮은 신분의 여성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는 전하의 신분과 제가 약장수 베르나르도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저의 바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왕을 사모하지만 결혼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그 여인을 가르치 여겨서 여기 있죠. 가난하지만 귀족이었던 페르디코네라는 청년을 소개시켜줘서 둘 사이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까 그림처럼 정식으로 왕이 들러리를 서주고 왕과 왕비가 들러리를 서고 두 사람을 정식으로 맺어줍니다. 그럴 때, 즉 신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에 그 언밸런스한 결혼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오른손과 오른손을 잡는 것은 동등한 귀족 가문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고, 신분 차이가 날 때는 남자가 오른손, 여자가 왼손을 내밀어서 하는 그 언밸런스한 불균형한 결혼, 정식 결혼에 관한 서식 행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결합은 이제 신분 차이에 의한 결혼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보니 그러면 아르놀피니와 아르놀피니의 아내는 굉장히 신분 차이가 많이 나 보구나. 남자가 상인이니 여성이 굉장히 귀족 가문의 딸인데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성이 가난하고 뭐 볼품없는 집안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그 이탈리아 루카 지방의 같은 부르주아 집안의 출신인 걸로 또 나중에 밝혀졌어요, 사적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신분 차이에 의한 결혼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결합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신부의 복장이 그럼 결혼식 복장이냐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도 이름이 복잡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파네이크의 보다 좀 앞서 활동했던 로베르 깡뺑이라는 또 대가가 있었죠. 요거는 처녀의 결혼식이라는 주제의 그림이고요. 처녀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The Virgin, 그죠? 성모 마리아의 결혼식을 당시 자신들의 건축 기법과 풍속으로 로베르 깡뺑이라는 플랑드르 화가가 옮긴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오른쪽이 마리아고요. 왼쪽이 결혼식을 주재하고 이 띠로 손을 묶어서 두 사람이 성배성사 결혼을 했음을 뭐 신 앞에 증거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신랑이 잘 안 보이죠. 성서에 따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한 뒤에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정식 아내로 맞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요셉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전해지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머리가 다 빠지고 참 새신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년이라고 하기에도 더 나이가 많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죠? 저보다 나이 많은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신랑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만히 보시면 뒤로 이렇게 돌아서 요셉이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다시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교가 그 두 손을 금태두른 성복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요. 요셉이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신부의 결혼식 복장이죠. 여왕에 걸맞을 법한
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드레스를 입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지금 왼쪽으로부터 3명의 여인이 등장했는데요. 제일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오른쪽 보시면 모두 이제 복장이 비슷하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방금 떠올라온 그림이 아르놀피 부부 초상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결혼식 복장이 아니라 평상시 복장이죠.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로히어르 판데르 파이든, 로저 반데르 바이든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이 그린 7가지 성사, 가톨릭 교회에서 행사하는 7가지 중요한 성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역시 마리아의 결혼이 있어서 성배 성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마리아고 왼쪽이 요셉이고요. 여기는 좀 젊게 그렸네요. 뒤에가 이제 주교인데 역시 오른손을 결합하고 손을 잘 묶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복장이 왕관을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드레스를 입었죠. 왼쪽에 있는 두 여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결혼식 복장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드보스가 그린 역시 플란드르 가가인데요. 1550년경, 그러니까 바네이크보다 훨씬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당시의 풍속으로 성서에 있는 예수의 첫 이적이죠. 그 가나의 결혼식인가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이러이러해서 뭐 해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제 그 가나의 결혼식을 그림으로 옮긴 건데 왼쪽에 예수 말고 뒤에 신부의 모습인데 역시 바네이크 뒤에 그려진 그림에도 신부는 여왕의 관을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력이 있는 사람의 결혼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놀피니의 초상에 있는 그 여인은 결혼식 복장이 아니고 따라서 그 그림은 결혼식으로 보기 어렵다. 첫 번째는 오른손 결합이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럼 신분 차이에 의한 결혼이냐 찾아봤더니 두 사람은 둘 다 루카의, 이탈리아 루카의 부르주아 집안 출신의 여성, 같은 집안이다. 그래서 아니고, 세 번째 여인의 복장 자체가 당시의 결혼식 풍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평상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럴 때 대단히 간단한 해결이 있죠. 전제를 허무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결혼식이 아니라면 이라는 전제를 깔면 의외로 간단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박성은이라고 하는 미술사 연구가가 이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연구를 하면 라는 논문에서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그 초상이 결혼식 증명사진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를 일상을 자랑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림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 박성은이라는 미술사가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에 2020년대 논문이니까요. 2000년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 그다음에 파노프스키가 제기했던 정식 결혼 이런 거 아니다 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그 한 예로 뒤에 걸려있는 볼록 거울인데요. 매우 값비싼 재산 품목으로 볼록 거울이요. 왕실이나 공작 궁정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또 붉은 침대, 뒤에 있는 붉은 침대도 굉장히 비싼 건데 이 거울은 당대 사치품 목록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르놀피니가 그 교역으로, 그다음에 목화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징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죠? 여기 있는 볼록 거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의 역사라는 책을 찾아봤어요. 이 책은 그 2번 놀랐는데요. 와, 이런 책이 번역되어 있다니
한번 놓으려고요. 펴서 읽다가 와, 이렇게 번역하고 책이 나올 수 있다니. 두 번 놀라는 책인데, 그 번역자를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고, 참 한국의 출판 문화가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교정을 안 봤어요. 그래서 좀 이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어쨌든 보시면 이 거울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거울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뒤에 이제 반짝반짝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치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균일하게 바르는 것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네요. 두 번째 난점은 유리를 볼록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유리를 녹여서 훅 불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끝을 탁 잘라서 굳힌 다음에 그 뒷면에 이제 반짝거리는 것을 발라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여기까지는 그나마 쉬운 기술인데, 유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당대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독일 사람들이 그런 정밀 기술을 굉장히 능하잖아요. 14세기 이후에 독일의 장인들이 그 비밀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올렸고, 그게 이제 나중에 플랑드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플랑드르에서도 이제 평평한 거울을 만드는 장인들이 꽤 등장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페트로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역시 플란드르 지역의 사람의 그림인데요. 무역상인의 여기 전방입니다. 1449년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양반이 오늘도 천칭으로 뭔가 이렇게 재고 있고, 제법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뒤에는 사치품들이 잔뜩 갖다 놨습니다. 뭐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뭐 수입한 거 무슨 포도주병 뭐 많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치품도 갖고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 그림만 그렇냐? 1514년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거는 매취스라고 하는 또 플란드르 지역의 사람이 그린 건데, 이건 1514년 그림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보시면 뒤에 수많은 또 사치품 요 가운데 볼록거울이 보이시죠? 볼록거울을 딱 갖다 놔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냐,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눈에 띈 것은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추정컨대 요거는 이제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요? 중국 상하이 뭐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서 중국의 청동기 시절 섬세한 유물들이 대거 와가지고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요가 잘 아시겠지만 청동 거울입니다. 요거는 보통 단유 세문경이라고 하는 뭐 엄청나게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그 아산이죠. 충남 아산에서 발견된 역시 초기 철기 시대에 라고 추정되고 있는 청동기 거울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출토된 고려시대 거울인데요. 역시 청동기 거울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거의 뭐 우리로 말하면 그 산수화나 풍경 같은 것들이 너무나 멋지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세공 솜씨가 뛰어난 건데, 저는 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게 거울인지 도대체 어디를 봐야 거울인지 몰라가지고 늘 볼 때마다 되게 멍청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록볼록하고 이게 잔금이 많은데 이게 거울로 보이나 맨날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이제 장식을 위해서 새겨놓은 거, 그거 뒷면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게 만든 거울이고, 아까 그 아름다운 문양에 새겨진 거울 뒷면이라고 하네요. 참 제가 이렇게 참 들떨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 이거 아니 여기 있는 저 위에는 저거 이게 왜 이 청동기 시대 거울이 왜 여기 있지? 저 이게 이제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의 과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청동기 거울로 보이는 것이 저기에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제 하나의 이제 과제처럼 됐습니다. 여기도 요거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로베르 깡뺑의 그림인데요. 여기도 예, 볼록 거울 하나 갖다 놨죠. 그래서 이 볼록 거울을 갖다 놨는 것은 당대에 매우 그 부유한 상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 보니까 꽤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볼록 거울 만드는 건 그나마 이제 쉬웠고 평평 그것도 비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평평한 겨울은 더 어려워졌는데 보시면 요거는 유명한 그림이죠. 벨라스케스의 1656년 그러니까 한참 뒤죠. 요쯤 오면 이제 기록화들에서 이런 평평한 거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도 역시 이제 풍경한데요. 17세기 중후반에 그려진 건데 피아노 치는 여인 위에 평평한 거리 보이시죠? 야, 이 엄청난 사치품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거울을 만드는 비법 이것이 가장 비쌌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치품이었고 그 사치품의 절정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베르사유 유궁의 거울의 유리의 방입니다. 그죠? 오른쪽이 투명 유리, 크리스탈 유리고요. 그 왼쪽 벽을 보시면 그 벽이 다 크리스탈 유리 뒷면에 반짝이는 것을 붙여가지고 반사할 수 있는 걸 붙여가지고 만든 평평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방 전체가 엄청 화려하고 이쪽이 이제 거울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당시 베르사유가 얼마나 큰 사치를 사람들한테 과시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무슨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당시에 아르놀핀이라는 상인이 부를 많이 축적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작이나 왕실이 갖고 있었던 볼록 거울 장식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자랑치기 위한 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이 얼마나 비싼 거냐? 이 거울 주변으로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작은 그림인데 그리고 그 작은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인데 그 주변 장식에 보시면 예수의 일대기가 제일 위에 십자가형이 보이시고요. 오른쪽에 좀 내려가시면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 쭉 들어가시면 무슨 뭐 제자들과 뭐 기적을 일으킨 장면 이런 예수의 일대기가 아주 다 들어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세공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볼록골의 값에 이런 세공 값이 더해서 엄청 비싼 것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구슬들도 다 이제 유리 구슬들도 다 비싼 것들이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런 반면 또 이것을 다 그리고 있는 이 바네이크의 이 디테일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두 측면을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거울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는 대본에 그 고딕 성당에 보통 우리가 장미창이라고 부르는 그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중앙에 있는 신 그리고 신의 광영이 손실 없이 이 큰 원, 즉 우주의 끝까지 미쳐서 많은 성인들과 또 이야기들을 또 우주를 운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단히 놀라운 세공품인데요. 자, 요거 밖에서 보시면 장미창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장미창을 보면서 한 번도 야 장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바퀴 모양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바퀴창이라고 부르는데요. 바퀴와 축은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The unmovable mover,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신이라고 했고, 그거를 아마 일본 사람들이 부동의 원동자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테마야말로 이 장미창이 구현하고 있는 신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신이 우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퀴의 축은 축에 있는 한 중심의 그 점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축이 바퀴 전체를 다 돌리고 운행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고딕 성당의 이 장미창이라고 부르는, 혹은 저의 표현에 따르면 바퀴창이라고 부르는 이 창은 고딕 시대 이전에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오클루스,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창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은유가 있겠지만 신의 어떤 눈이 인간을 굽어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이 눈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바라본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에 보면 하나일 수도 있고 진짜 눈처럼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 건축 양식을 따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로마의 판테온, 그죠? 우리말로 만신전, 판, 올, 테온, 그죠? 그러니까 신전,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라는 이름의 판테온에 요 고대 몇 대 건축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요 판테온의 모양으로부터 테마를 얻어가지고 교회 건축에도 사용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바닥 모자이크에도 보시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이 원을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그 꽃이 이제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를 상징하고 그 해의 에너지, 힘이 주변을 돌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빛이 점점 퍼져나가고, 요거 전부 광원, 태양으로 은유되는 신의 모습이고, 그래서 오클루스 창, 눈, 요건 빛이고 요건 태양이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때부터 눈과 태양은 암과 진리 사이의 관계였고, 진리는 곧 신이었고, 다 이런 은유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시절에는 눈창이었던 것이,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안은 바퀴창 혹은 태양창이라고 불렸는데요. 14세기인가요? 그 프랑스의 사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성모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시대의 저 창이 성모의 지혜를 상징한다, 뭐 성모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장미창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뭐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제안한 뒤로 이름이 다 장미창으로 됐고, 우리한테 이제 장미창, 로즈 윈스터, 뭐 이렇게 로자 윈스터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 전에는 다 바퀴창, 태양창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중세 마지막에 단테조차도 이 바퀴와 신의 어떤 우주 운행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이야기했었다.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국 다시 또 아르놀핀 이브의 초상에 있는 요 거울의 모양 위에 있는, 그죠? 둥근 촛대가 위에 설계도가 보이시죠? 결국 또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볼록거울과 위에 있는 금 촛대가 묘한 일치를 이루면서 또 신학적인 어떤 코드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테마를 보실 건데요. 자, 이 침대 위에를 보시면 기도하는 여인이 있고 밑에 날개 달린 괴물이 있어요. 이거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용을 상징하는 건데요. 용은 악마죠.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카톨릭
그 백과사전인가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안티오키아의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성녀가 있는데요. 이 성녀의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굉장히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용이, 그러니까 악마가 변신한 용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죠? 근데 그녀가 항상 지니고 있던 십자가가 용의 목에 걸려서 토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용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잔다르크가 이 여인의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순교의 순간에 아기를 낳는 여인을 보살펴 주겠다라는 서약을 해가지고 이 마르게리타가 임산부의 수호성인으로 카톨릭에서 이제 공경받고 있고, 보통 아이콘 도상에는 십자가나 망치를 이용해서 용이나 악마를 때려잡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용을 밟고 왼손엔 성서를 들고 오른손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마르가리타. 오른쪽에 스탠드 글라스 부분 역시 용을 밟고 왼손에 스탠드 글라스, 오른손에 성서. 그죠? 자, 이것도 보시면 근대의 그림이긴 하지만 용이 뒤에 깨갱 하고 있고요. 그죠? 맨발로 용을 촥 지그시 누르면서 오른손에는 뭐가 있나요? 저기 창 같은 십자가. 그다음에 왼손엔 성서. 그다음에 동방교회, 그죠? 오소독서 교회로 가면 아이콘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용의 입에서 십자가를 들고 촥 나오는 마르게리타, 그죠? 이번에는 용과 악마 사이의 어떤 모습을 망치로 때려잡는, 그죠? 이 기독교가 참 이 몇 단계 이야기에 건너가면 굉장히 과격해져요. 좀 무섭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위에 마르게리타 써 있고요. 망치로 악마를 머리끄댕이를 휘어잡고 때려 죽이고 있고요. 역시 용의 머리를 잡고 위에 써 있죠. 하라 마리나. 그죠? 이걸 이제 마르게리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있는 침대 위에 마르게리타 성녀를 묘사한 것은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아내가 임산부고, 그 임산부의 그 안녕과 태아를 보호해달라는 이 부부의 염원이 화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침실들도 엄청 고급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뒤에 보시면 이거 수태고지, 그죠?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는 씬인데, 원래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었죠. 그렇지만 가구와 옷과 뒤에 침구는 최고급이다. 이미 이때 성녀였기 때문에 추앙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도 왼쪽 오른쪽 다 그림이 수태고지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침구가 비슷합니다. 그죠? 이건 판데르 바이든의 수태고지네요. 역시 3단으로 적는 그림인데 가운데가 수태고지 장면이고, 역시 최고급 양탄자 가구, 거기에 침실, 빨간 색 둘러낸 침실, 이런 것들이 엄청 고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집이 굉장히 부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기타 다른 것들은 여기 있는 신발을 보고서요. 이 신발이 지금 이게 결혼식 그림이기 때문에 성서의 어느 구절에 보면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와라 라는 성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절 때문에 신발을 벗고 지금 아르놀피니가 들어와서 성스러운 결혼식을 거행하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혼식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자, 구글에 사바톤 풋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요, 중세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또 말을 타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 있죠. 갑옷신이라고 봐야겠죠. 갑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발이 나중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제 화려해졌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길게 주둥이가 뻗어나가는 그 사바톤이 있어요. 자,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찾아봤더니 사바톤이 ABCD A부터 G까지 쫙 이제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B 1300년에서 1490년 사이, 즉 요 길게 뻗어나간 요 사바톤이 아르놀피니 부부가 활동하던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바톤이다. 문제는 그 사바톤의 디자인이 일반 신발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뿔렌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끄라고, 영어로는 보통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성 구두 중에 좀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야구 선수의 신발, 그 뾰족한 신발도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당시에 얼마나 유행했냐? 이거 이제 그 벨기에 지역 그 사파인데요. 보시면 역시 당시에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유행이어가지고 개가 가운데 한 마리 있고요. 이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십시오. 그죠? 네, 모조리 뿔렌, 그 스파이크 신발이고요. 사바톤이 굉장히 길 때 유행하던 시절에 유행하던 신발이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다른 사파 보시면, 예, 지체 높은 양반들은 다 뾰족하게, 이건 심지어 엄청 길게 뻗어나왔네요. 네, 이건 제가 게티 박물관 이미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역시 보시면 왼쪽에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런 사바톤 스타일의 신발이 굉장히 유행했었다. 찾아봤더니 그 사바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우리로 말하면 뭐 이거 일본의 그 게다짝이라고 보통 부르던가요? 그러나 남학신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기서 피규어 3번, 그죠? 3번 형태가 바로 우리가 아르놀피니 부부의 방 옆에 놓여있던 바로 그 신발의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비싸고 유행이었고 패션에 예민한 사람들이 즐겨 신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이제 김성은이라는 미술사가의 결론은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부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도 부지만 위에 바퀴창을 닮은 금쪽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역시 장미창, 바퀴창을 닮은 그 볼록거울, 뒤에 성녀 마르가리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우리말에 뭐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쓴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 안 달아서 저기 인도의 그 수많은 동인도회사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현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도인들이 죽어갔고 결국 간디까지 이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으니 죄를 많이 졌을 텐데, 이 문제는 이 네덜란드 지역이 종교개혁 지역으로 칼빈이즘, 깔뱅주의가 유행하던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엄숙한 깔뱅주의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늘 문제였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는 준비 안 해왔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부를 늘 경계했고, 특히 고리 때나 또 남을 착취해서 부를 싸는 거 굉장히 경계하다 못해 그 뭐 엄청난 죄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중세 마지막 중세인이라고 했던 단테의 신곡의 지옥도에도 보면 그 고리대 업자가 굉장히 중한 지옥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교회도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 지역에 부는 점점 쌓여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헌금은 많이 내고, 그래서 부를 쌓으면 성경에는 지옥에 간다고 써 있는데 그렇다고 부를 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를 이제 구제하기 위한 교리나 뭐 그런 것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그 죽은 남편이나 자기 친척들을 빌어주면 지옥에 있던 고리대 하던 자기 남편이 연옥으로 올라가 가지고
일곱 단계인가요? 일곱 단계 연옥의 연단을 거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길을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크 르고프의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시면 그 이제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부자는 늘어나고 돈을 많이 내는데 이 사람들 다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최후 성사를 받긴 받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그런 셈법들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부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틈을 많이 이제 열어줬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부를 막대하게 축적했으나 우리 부부의 신앙심은 깊으니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라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 부분 파놉스키의 아론 올피니 부부의 초상에 대한 전제들이나 추론들이 틀렸지만, 그래도 이 대가인 것이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놀 핀이 초상화에서 정물과 같은 부속적 요소들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는 확실히 진짜 문제 제기가 아니다. 거기에는 파네이크의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중세의 상징주의,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무슨 성년 마르게리타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상징주의와 또는 화가가 보여줬던 엄청난 디테일, 당시의 어떤 풍속, 유행품, 그런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전자, 중세의 상징주의가 후자, 근대의 사실주의에 잘 깃들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중세와 근대가 가교 역할을 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화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리얼리즘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소멸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화가가 추구했던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것은 현실, 리얼리티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현실 자체가 오히려 초현실적인 연상들의 흐름을 형성한다라고 마지막에 아주 극찬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벌써 그 외국 여행 티켓이, 미국 티켓은 벌써 2배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500만 원 됐다고 하네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여행 나가실 때 혹시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은 요 아르놀피니 그림 앞에서 오늘 읽은 만큼 한참 서 있으면 이제 다른 걸 못 보니까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시되, 그래도 공부 같이 한 그림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 파네이크의 디테일, 그러면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중세의 상징성, 당대의 어떤 풍속, 그걸 좀 보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르놀피니, 파네이크, 이 그림의 화가 파네이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그 위대한 화가구나 라는 것도 좀 같이 그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더 즐거운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1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냐, 그리고 이 끝이 너무 허망하지 않냐 라고 지금 이제 원성을 하시는 분이 들립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인문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잘 뻔하잖아요. 하지만 그 잘 사는 과정 자체를 촘촘히 탐구하고 논증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아까 제가 미술사의 꽃이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 미술사는 이런 학문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보기 전과 완전히 다른 값어치와 어떤 스토리들이 이렇게 아우라와 함께 오기 때문에 더욱 그림 감상에도 더 재밌는
즐거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네. 아, 고현범 선생님, 예,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차후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관련된 자료 같은 거 궁금하시면 여기 선생님들, 혼남대 선생님들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